네,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고 민주당은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6선에 성공한 추미애 당선인의 여성 국회의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총선에 참패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책임론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대통령을 향해서 책임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당 내 상황을 먼저 어떻게 좀 현재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사실 그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선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도 정말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가 라는 말이 여권 내부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 뭐 그렇다면은 정권 심판론이 왜 생겼느냐? 그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이제 바꾸라고 하고 그다음에 변화하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변화하고 바꾸라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거, 뭐 다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 운영의 방식도 좋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그 국민들이 얘기한 거는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 크게 이렇게 말하자면 심판을 받을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저 한미동맹 강화, 그다음에 뭐 한일 관계 복원, 그다음에 이제 뭐 노동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이 여러 정책들, 그다음에 뭐 의대 증원 이런 문제들 사실 원칙적으로 옳고 해야 하고 연금도 연금과 교육개혁 등 이런 과제들은 방향성 매우 옳았는데 옳은 정책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옳으니까 따라오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그거는 사실 그 국민들에게 동의를 못 받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치는 그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고 실제 태도가 중요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분명한 이제 그 민심의 해초리가 대통령부터 바꿔라. 그러니까 바꾼다는 것은 그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해오던 모든 정책을 360도 뒤집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추진한 거 추진하되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결과보다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공을 들여주고 이런 것들이라면은 그걸 이제 민심이 얘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에 요구, 이제는 당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의 평가를 직접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실행하는 손발인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계속 지속성을 가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쇄신 의지를 어제 바로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 인적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쇄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일단은 쇄신이라는 좀 추상적인 단어를 꺼내서 당장에 이제 반성의 의사 이 정도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쇄신의 내용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많은 미지수가 남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랄까 방향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개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 전에 어떤 뭐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대통령실을 쇄신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텐데 일단은 태도 쇄신이 먼저 선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나 대통령도 고심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을 쇄신하는 것, 인적 쇄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 없겠고 뭐 상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개편하고 이제 내각의 개편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전자 쪽이 훨씬 빠를 수 있고 또 전폭적이고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즉각적으로 대통령실부터 개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아마 대폭 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내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폭 개편까지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개각을 준비를 할 때는 개각 이후에 개각 과정에서 드는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전문가라든지 이쪽을 섭외를 하려고 해도 장관을 준다고 해도 고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겠고 폭도 너무 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2기 윤석열 정부라고 확 크게 얘기할 만큼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이 쇄신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바꾸느냐 또 누구로 채우느냐 이제 네,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이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홍준표 시장을 개인적으로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어떤 인물들을 좀 채워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홍준표 총리를 영입한다고 해도 홍준표 시장이 오겠습니까? 제 임기 후반기인데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은 대권 꿈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홍준표 시장을 언급한 거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한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예. 홍준표 시장이 와서 뭐 국정을 맡아달라. 물론 뭐 홍 시장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뭔가 파격적인 인사를 제시해야 국민의 눈길을 다시 끌을 수가 있다는 거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젊은 층의 인기도 높은 편이고 또 보수의 적통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흔들리는 보수도 집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의 구애를 할 수 있는 이런 양수겸장의 카드가 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거는 아니 총리 청문회는 이게 절대다수당이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장관이야 뭐 세 번 뭐 이렇게 재차 요청해서 안 되면 시간 되면은 임명할 수 있는데 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선택지에서 아예 빠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전에 이제 정무 라인을 통해서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들 사전 조율할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민주당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부가 아주 이런 좋은 분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국정을 임하겠습니다. 하면 민주당도 동의를 해주겠죠. 왜냐하면 총리 없는 국정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번에 그 총선 결과 중에는 협치를 반드시 하라. 그다음에 서로 상의하고 정치를 복원하라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뭐 장관 인사야 이제 그렇게 가더라도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저는 총리는 민주당과 반드시 이제 사전에 조율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수석비서관급에서 저는 사표 내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여기서 뭐 사표가 뭐 다 선별로 수리되겠지만 일단 정무 라인을 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무 라인을 바꾼다는 것은 국회와 대화하겠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신호잖아요. 일단 신호가 가면 민주당도 반응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정무 특보를 뭐 신설하든가 아니면 특임 장관제를 신설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먼저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무 라인의 복원부터가 다시 저는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럼 요것도 잠깐 여쭤볼게요. 오전 중에 나온 보도인데 이제 비서실장의 후임에 뭐 김한길, 장제원, 이상민 이런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인터뷰가 오전 중에 좀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물론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좀 약간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서실장은 내가 비서실을 이끄는 사람이고 예. 대통령의 의중도 잘 읽어야 하고 정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측근을 중용한다고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측근이기 때문에 아주 말하자면은 직설적인 말도 진언할 수가 있고 솔직한 표현도 할 수 있고 신뢰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선 장제원 의원은 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김한길 그 위원장은 사실은 아주 다양한 경륜을 갖고 있는 분이라 일종의 정무적 지혜를 또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또 가까운 측근이고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은 말하자면 비서실을 총괄하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과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영역이니까 측근 그룹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저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들은 이걸 또 보완해주는 보완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의 밸런스와 균형을 좀 맞춰주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각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제였죠. 이번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치에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일단 사퇴를 하면서 당장 뭐 향후 진로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정치 행보 재개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 정치인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거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때 확정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 지위를 선거가 끝나면 그만둘 사람이 선거 지위를 하는 건 딱 하나의 사례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하다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고 이걸 끝으로 은퇴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같이 정치를 하는 동료들이 보기에도 곧 떠난 사람한테 왜 내가 선거 지위를 받아야 되느냐 또 국민들도 저 사람한테 무엇을 기대를 하고 또 정당에 투표를 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당분간 정치인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겠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때 좀 기세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처음에는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다라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기게 되면 혹은 성과가 좋게 되면 차기 당권으로 또 바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또 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의석수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뭐 기준을 마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이제 숫자를 보고 직관적으로 갖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120석은 넘어야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의 원래 기존 의석이 한 115석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120석은 넘어야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당직이라든지 이런 걸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들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당분간 어떤 자리도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이번에 완전히 몰락한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물론 혹독한 사후 검증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 행보 또 뭐 이미지 메이킹까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확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가혹한 검증들이 또 공식적으로도 또 뒷말로도 굉장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이전보다 더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별로 말을 하지 않는데 그를 둘러싼 뒷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빽빽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조금 멀리 있는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운명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는 아니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본인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검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할 때 그 풍경들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이 많은 부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또 운명이 법정에 달려있는 측면 상당히 크다고 또 예측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만약 복귀한다면 복귀 시점이 언제쯤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 정치가 워낙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이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듯 보여도 다시 바람과 함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지금의 복귀라는 거는 지금 정치 환경이 어떻게 이제 그 말하자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많은 그 의석을 사실 지금 확보하지 못했고 참패, 괴멸 이런 말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수의 씨앗들은 남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권영세, 윤상현 이런 말하자면 중진들 혹은 이제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다시 이제 살려줌으로써 보수의 씨앗들은 보관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이제 어떻게 또 움틀 것이냐. 특히나 이제 뭐 개혁신당으로 나가 있지만 이준석 대표도 범보수로 본다면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말하자면은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그런 이 말하자면은 다시 정치 환경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변화할 때 돌아올 타이밍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 언젠가는 이제 언제인지를 보겠죠. 근데 국민의힘이 더 이제 말하자면은 뭐 정말 쇄신과 개혁의 길로 가지 않고 더 이제 말하자면 권력 투쟁의 길로 가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다시 정치를 복원하고 수도권 정당을 가능성을 보이면서 다시 확장성을 보여주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다시 재등판 시점은 저울질되고 고려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원칙은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분명히 갖는 과정에서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말 얼만큼 이번 100일 동안에 자기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여줬는지 자기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려요. 그나마 개헌저지선을 그 말하자면 유지한 것도 한동훈의 덕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정말 개인 셀럽 놀이를 하지 않았느냐는 또 혹독한 비판도 홍준표 대표가 시장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김수민 평론가 말씀했듯 사후 평가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는 평가대로 두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관료나 그러니까 검사,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배기를 본인이 아주 혹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과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거친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는 지금의 포지셔닝과 이미지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시 자신을 보완하고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할 것인가? 이건 본인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지도부에 이제 공백이 또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채우느냐가 앞으로 이제 방향을 또 결정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고민은 뭐 각 개인들도 이번 당권이라든지 이 기회를 뭐 건널 거냐 아니면 도전을 할 거냐 이 고민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당장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어쨌든 생환을 해서 돌아온 나경원 당선자, 안철수 당선자가 당권 주자로 거명이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분들도 고민들은 있을 거고 당원들도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수도권 전반이 중요했던 겁니다. 나경원, 안철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당원들이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기적적인 생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선거 막판에 어쨌든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이걸 떠나서 굉장히 따라잡히거나 역전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당을 더 긴장시켰거든요. 아마 본인들은 더더욱 긴장을 해서 막판에 보면 이제 안철수 당선자, 나경원 당선자 굉장히 그동안에 좀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했다는 것이 얼굴에 다 묻어나올 정도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런 선거를 험지에서 치렀다면 모르겠지만 당선이 굉장히 유력한 지역에서 치렀기 때문에 정말 크게 이긴 분들인가라는 의구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안철수 당선자나 나경원 당선자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이분들의 목표는 자기 지역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수도권 전반에서 국민의힘이 선전을 하는 것이 이분들의 목표였을 거란 말이죠. 본인들이 생각해도 목표에 미달했다라고 느낄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번 당권 도전은 좀 건너뛸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정권 중반에 자기가 맡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대선에 도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들을 누구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형 당대표가 나올 가능성은 좀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굵직굵직한 다른 정치인들을 보면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여권 참패로 인해서 사실 뭐 이분들이 그걸 바란 건 아니겠지만 역으로 이제 본인의 대권 가도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았거든요. 다만 단체장이기 때문에 대표를 겸직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대선 주자가 아닌 인물들 가운데서 누가 대표를 맡을 거냐, 이렇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관리형일 것이냐, 아니면 좀 쇄신형이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랄 만한 인사일 거냐, 이런 쪽으로 이제 당원들이 좀 생각이 나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어디로 갈지가 중요하다고 네. 조금 전에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떤 개인들, 명망가 혹은 뭐 잘 알려진 분들의 어떤 자기 의지라든가 서로의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말하자면 그건 개인의 어떤 그 당권 의지만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에 그 당선됐던 108명의 당선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뭐 2박 3일이든 정말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가장 심각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도권에서 정말 말하자면 합해서 20석 이상이 안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이른바 그 말하자면은 그 여촌 야도가 이번에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 어촌 지역 이런 좀 말하자면은 그 말하자면은 이제 전통적 우리 말하자면 시골 같은 데서는 강세를 보였던 반면 대도시 중심으로 한 이른바 뭐 벨트라인에서는 전부가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정당, 그러니까 TK와 PK에서만 경쟁력 있는 정당, 수도권에 경쟁력이 없는 정당, 그다음에 여촌 그러니까 여촌 야대 야도의 현상, 이거 네. 어떻게 또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4050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 갈 겁니까? 이런 것들이 심각한 저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데 대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성을 정한다면 그 다음에 이게 관리형 비대위든 아니 관리형 뭐 당권이든 뭐 이게 뭐 대권형 당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서서 지금 이 지리멸렬된 이 당을 조기 수습할 수 있다면 그분이 대권 후보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명암과 이게 안팎의 그 음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점에서 가장 총의를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빨리 이걸 수습하고 뭐 우리가 리더를 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방향성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역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 되고 수권을 이어갈 수 있는 정당이 되느냐를 논의를 해야죠. 이 108명이 이제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4월 안에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당권, 대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이런 가운데 경기 화성을에서 이 극적인 역전극을 펼치며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은 야권이라는 입장도 보였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범야권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야권이죠. 범여권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야권이라고 전금 선거 과정에서도 야권으로 계속 이야기했고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끌 수 있는 정당은 아마 개혁신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저희가 의정 활동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대선 나갑니까?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네.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네,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다음 대선이 3년이 남은 게 확실하냐는 발언이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야권이라면서 개혁신당이 이번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끌 거라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발언 함께 듣고 오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이 과연 이 보수 진영에서 지금 혼란이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력 재편하는 데 있어서 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야권인 건 맞죠. 그 여권에서 탈당해서 이제 당을 창당했으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을 범진보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범보수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영은 야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념적 지향성과 정치의 가치는 보수 쪽에 맞춰 있다고 봐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는 이제 국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야권으로 재편돼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누가 야권에 뭐 반열에 놓겠습니까? 이제 범보수에 이제 반열에 놓고 거기에 이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보여줄 이른바 매기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저는 이게 주목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하는 발언, 뭐 인터뷰 이런 모든 것들이 화제가 될 겁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그만한 정치적 무게감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자,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서의 매기 효과. 얼만큼 더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는 그 보수 진영을 재편할 것인가에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 거의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발언이 나오면은 그 입장을 묻게 되는 이런 것들이 패턴이 반복될 텐데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3대 그 지금 약점들 있잖아요. 그런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치라든가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대구가 결국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때 당대표였던 것은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넜잖아요. 이준석 대표. 그렇기 때문에 정말 30대 여당 당대표라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결국에는 지리멸렬했던 보수를 하나로 묶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기 효과뿐만 아니라 그건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좀 약간 가볍다 혹은 말하자면은 똑똑하고 아주 바른 얘기 그러니까 바르지만 도대체 약간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보여줄 매기 효과와 이준석 대표에 갖고 있던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그 모습들이 결국 키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야권이라고 공언을 한 만큼 그렇다면 기존의 범야권과의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민주당과의 연대는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서 조국혁신당까지의 연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개혁신당이야말로 캐스팅 보터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캐스팅 보터라고 지금 불리우고는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하는 어떤 정책을 반대할 거냐 했을 때 오히려 반대가 아니라 더 강한 찬성으로 나가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당 이제 뭐 어떤 선도 정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개혁신당도 그냥 어디 거대 양당 사이에 끼어서 그때그때에 이제 도리도리하면서 선택하고 이런 노선으로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먼저 이슈를 던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이슈가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같으면 민주당이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런 정도의 이슈라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도 얘기 안 하고 민주당도 얘기 안 하는 이슈이거나 혹은 양쪽의 이슈를 적절하게 섞어놓은 듯한 이슈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제를 던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개혁신당이야말로 센터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 캐스팅 보터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이냐 야권이냐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여러 정당들이 공동으로 집권을 하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 지금도 단독으로 집권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아니면 야당입니다. 야당이라는 게 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서 개혁신당은 당연히 야당이고요. 다만 뭐 진보냐 보수냐 했을 때 물론 이제 민주당이 과연 진보 정당이냐라고 하는 좀 더 복합적인 질문이 있긴 하지만 편의상 국민의힘 정도를 이제 보수라고 했을 때 범보수 정당인 것 또한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그 개혁신당은 이제 보수 야당 정도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줄타기를 하면서 어떤 거는 민주당과 손잡고 어떤 거는 국민의힘과 손잡고 이 행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캐스팅 보터를 행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대선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했지만 과연 3년 남았을까요?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이거 뭐 탄핵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아니더라도 사실 대통령 선거의 주기가 바뀌는 경우의 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헌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여차하면은 개혁신당도
범야권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혹은 또 국민의힘의 일부까지 끌어들이면 개헌선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은 뭐 이 대표가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또 일부 범여권 그 여권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지들을 함축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더 역동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해 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선대위 해단식에서는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했고요. 조금 전에 현충원 참배를 가서 국민께서 일군 승리다, 민생 정치로 보답드리겠다라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지금 일관되게 굉장히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범야권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180석 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난 21대 총선은 여당으로서 180석을 받았고 지금은 그 야당으로서 175석 이상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국민이 두 번 이제 말하자면은 그 거야라는 이제 말하자면 권력을 위임한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180석 가지고 민주당이 바로 2년 후에 그 정권 심판이라는 걸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정권에 10년 교체 주기설이 있었는데 그걸 5년으로 다 문재인 정권이 그 문을 닫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 180석을 줬을 때 국민들이 당신들 그 많은 권력 갖고 뭐 했어라고 이제 응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민심이라는 게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또 엎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맡은 이 180석 이상의 범야권으로 하면 190석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행태로 가면은 또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역사의 경험치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를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재선 의원이 되었고 그다음 벌써 이제 총선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와 이번에 총선을 3번을 치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체화됐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말로만이 아닌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민주당도 무조건 정부에 욕할 수밖에 없는 게 입법 권력이라는 거대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무조건 반대만 하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한정당 수권정당이 이제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반대만 하는 정당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력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법률안은 민주당이 다 모든 키를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이 우리 민생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에 기대어 치렀지만 앞으로 정권 심판론만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재명 대표의 야당 심판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현충원에 참배를 해서 윤 대통령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안 돼서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시종일관 여야 영수회담 해야 된다고 계속 했잖아요. 얘기하고 뭐 있죠. 저는 이제 그게 형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위주의적 표현이 이제 뭐 영수회담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될 타이밍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또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이 뭔가 입증을 해 보이려면은 대통령과의 정치력의 복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반대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나도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또 이제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런 어떤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대화와 이제 말하자면 협치가 필요하다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저는 그 형식이 영수회담이 됐든 아니면 여야정 협의체가 됐든 어쨌든 저도 이제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화답이 올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를 앞두고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야가 협치하지 않고선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머리를 맞댈 걸로 봐요. 그 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당대표 선거도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또 어떤 인물들이 나올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도전하지 않겠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행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길게 하고 이러지 않는다 해도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기조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 관건은 그걸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의 원내대표가 될 거냐 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원내대표라는 이 국회과 정당의 이 운용상의 자리가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해졌어요. 과거에 원내 총무라고 불렸던 90년대 정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면은 주로 당 사무총장이 좀 공격수 역할을 하고 원내 총무는 좀 부드럽게 조정하면서 이제 막후에서 다른 정당하고 좀 부드럽게 대화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현대 정치의 원내대표는 세게 싸울 때는 본인이 사령관이고 또 타협하고 조정할 때는 또 본인이 사신처럼 가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런 이제 이중적인 지위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원내 대표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스타일의 정치인이 다양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주당 내 논쟁 구도는 타협과 조정에 능한 사람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싸움에 능한 사람을 보낼 것이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알력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건 좀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분인데 민주당에 이제 친명이 있고 그다음에 비명이라든지 또 친문인데 완전 친명은 되지 않은 이런 이제 두 부류의 의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주로 보면 친명계 쪽이 좀 강성의 의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비명 내지는 이제 친문이면서 중립적인 의원들 이쪽에 조금 더 온건한 의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또 차이들이 공교롭게도 강원 스타일하고 개파구도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변수는 그럼 또 친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친명도 분화가 될 거거든요. 근데 친명 내에 온건한 의원이 또 제3의 변수로 뜰 수 있다. 아마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가 어떤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삼각구도로 간다. 친명, 강경파, 그리고 비명, 친명 온건파 이 세 스타일의 의원들이 등장을 해서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거나 당대표 경선 때도 이런 구도가 또 펼쳐질 거라고 그 점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네. 현충원을 찾은 후에 박명록의 사직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상당히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줄 것 같은데 당장 어제만 해도 대검찰청 앞에서 메시지를 냈어요. 김건희 여사의 뭐 특검법 추진도 예고를 했는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최대 수혜자잖아요. 사실은 뭐 페이스메이커로 처음에 출발하는 듯 보였는데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돼버린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고 그런 수혜를 다 누린 게 조국 대표인데 저는 이제 국민의 마음이 조국 대표에게 12석의 의석을 안겨줌으로써 이른바 국민은 조국 대표에게 기회를 한번 준 거고 이제 그 기회가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 넘겨진 공을 조국 대표는 지금 그거를 노바운드 슛으로 꽉찌게 골로 연결시키고 싶겠지만 그런 조급증이 더 오히려 저는 말하자면 조국 대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차분하게 원바운드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겨냥해서 슛을 하는 게 맞는데 조국 대표가 지금 자꾸 보면 조급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게 뭐냐면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서 본인이 당대표 지위도 상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고 이제 영어의 몸이 될 수 있잖아요. 본인 뭐 가서 감옥 가서 운동하고 뭐 스쿼트도 하겠다 얘기했는데 뭐 그 말이 이제 그건 총선에서 한 말이고 자 그럼 본인도 이제 고민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입법으로든 뭐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대검찰청 앞에 가서 저렇게 시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조국 대표에게 그런 정권 심판론의 한 기재를 통해서 12석에 이제 말하자면 기회는 부여했지만 그것만 하라고 표를 줬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192석이라는 이제 거야가 됐는데 과연 그럼 국민이 당신은 맨날 특검만 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 여당 공격만 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 대표가 지금은 말하자면 현실과 이성 사이에 좀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급증이 있고 뭔가 빨리 개원과 동시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건 있지만 그 성과가 정말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보더라도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공적 영역에 가자마자 그걸 법으로 하겠다? 과연 이런 것들이 저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과 눈높이에 맞게 진행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닥치고 공격식으로 얘기하는 닭공은 말이죠. 축구는 재미있게 만들지 몰라도 정치는 매우 저열하게 만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 대표가 지금 직면한 거는 이성과 현실 사이에서 얼만큼 저 균형점을 찾아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장 뭐 어쨌든 원내 진입은 성공했는데 교섭단체 구성원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 인원을 10명으로 줄여야 한다, 기준을 10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이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 총선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실수하시거나 했던 부분인데 마치 그 친문 대 친명이라는 구도에 함몰이 돼서 조국 대 이재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꾸 가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비명계라고 있다고 했을 때 서로 간의 거리를 측정을 굳이 해본다면 측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가장 가깝습니다. 두 사람은 적대 관계가 될 가능성이 어떤 돌발 사건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한 그 1심 재판이 연내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그보다 더 먼저 날 겁니다. 사실 조국 대표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은 조 대표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 대표가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사법적으로 그럼 차라리 빨리 처벌을 받는 것이 조 대표 개인한테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번 선거에 조 대표가 나서게 된 원인인 것이고 조 대표의 어떤 심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쉽게 표현하면 인터넷에서 가끔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나는 틀렸어. 형 먼저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갖는 마음이에요. 예, 본인은 정치 현실적으로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밀도 높은 메시지들을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보완 관계인 것이고 비명계 쪽은 사실 비명계는 탈 이재명인 동시에 탈 조국입니다. 비명계 쪽에서는 우리가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이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의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대표적으로 새로운 미래에 이번에 당선된 김종민 의원도 우회적으로나마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비명계 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보다는 비명계 쪽도 새로운 미래나 이제 뭐 이번에 대거 원외로 이제 나가게 됐지만 박용진 의원도 있고 이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연대가 될 거고 오히려 조국 대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친명계 쪽에 더 가깝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대표도 조국 대표한테 전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 있고 심지어는 거대 혐의에 대한 재판은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안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면 이 대표는 이제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는 정치인이고 조국 대표는 어느 정도 결론이 정해져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혐의의 내용도 조 대표 쪽의 혐의가 너무 간단해서 이거는 유죄 판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들여다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대표의 경우는 저도 이제 법조평론 또 하는 입장이지만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유죄 무죄를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레벨에 있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을 예견하고 혹은 이재명 대표가 몰락하면 조국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구도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분석이라고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육선이 된 추미애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추 당선인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예. 네,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지난 국회를 보면은 그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자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입법 그 자체의 그 대의 기구로서의 혁신 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예. 이게 뭐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야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들으신 이 대답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 하면 이슈에 따라서 여당 편이 되는 그런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사회자가 했을 때 나왔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중립은 아닙니다라는 이제 대답을 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중립입니다. 지금 또 과거에 언제적이었죠? 하여튼 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국회의장이 되면 무조건 탈당을 해야 되는 것으로도 제도화가 돼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국회의장의 중립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면 그거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근데 중립이라고 중립을 지킬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것은 이거는 마치 국회의장이 아니라 캐스팅 보터로 처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좀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국회의장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싸울 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요구한 국민도 없고 정치인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의장의 역할에 대한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까지도 낳을 수 있는 질문이었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한간에서 저는 이제 물론 추미애 의장 탄생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진지하게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총선 때 추미애 당선자께서 여러 지역구에 이렇게 안착이 안 되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오래 겪었잖아요. 이것은 사실 민주당에서 추미애 당선자를 당선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추미애 당선자는 상당히 이제 핵심 지지층에게 인기가 좋은 정치인인 동시에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좀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잘못 이 추윤 갈등을 다뤄서 정권 교체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 상존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이 심할 거예요. 지금 몸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추미애 의장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추미애 의장 탄생을 방해하는 논리들이 또 있습니다. 당 대표로 하신 분이고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인데 국회의장을 또 하느냐 이런 논리까지도 다 동원이 돼서 아마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추미애 의장 탄생의 가능성에 대해서 견제가 점점 더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상식선상에서는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의장이 되느냐가 상식이다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과정을 좀 짐작을 해봤을 때는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바라는 국민의 어떤 이입하는 상이 있어요. 국회의장은 이런 스타일이다. 대표적으로 박병석 전 의장이 딱 그 의장 스타일이고 역대 의장분들이 대체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는 좀 추미애 당선자가 비껴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방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안 담론으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의장 말고 다른 어떤 자리는 없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충돌했던 이제 그런 이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추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겠다. 굉장히 많은 시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법상 말하자면은 다선 의원이 해야 한다는 조항 어디에도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딱 한 줄만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자유 투표로 결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서 말하자면은 이제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그다음에 가장 다수당이 그러면 표를 많이 준 사람이 가져가는 게 관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추미애 지금 당선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헤드업 정치입니다. 벌써 고개 드는 거예요. 아니 균형 잡힌 감각을 보여주라는 자리가 국회의장인데 어느 진영을 노골적으로 편을 들겠다? 이거 벌써 고개 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고개 드는 거 가장 싫어해요. 특히나 지금은 또 당선인으로서 지금 명예를 회복했지만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에 가장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왔을 때 이번 국회에서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또 말하자면 그게 자책골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말하자면 처신을 더 겸허하고 좀 낮게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고개 드는 것 저는 앞으로 국회의장이 만일 된다. 물론 그렇게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니까 그런 의전에 따라서 서로 만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국회에서 민심이 보여줬던 이번 총선에 보여줬던 민심의 명령은 서로 대화하고 협치하라는 건데 노골적으로 개혁과제라는 미명 아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편을 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이 자체가 벌써부터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로 의장상에 맞지 않는 분이 의장이 될 경우 이게 오롯이 민주당의 부담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줬더니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업기도 합니다. 이게 2년 단위로 그냥 저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들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마 말하자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누가 더 이제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여야야당 관건이 될 겁니다. 예, 관련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최수영,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